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박순현 부장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세미나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 투자가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진짜 기관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되게 큰 펀드를 운영하는 두 분의 매니저님을 모시고 정말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 펀드 매니저님들은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 오른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 제 여기 아름다우신 여성분은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고배당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 김지영 부문장님.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이제 잘생기신 우리 꽃미남 매니저님은 미래에셋에서 IT 섹터 펀드, 코어테크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전수 팀장입니다. 먼저 각자 회사 소개라든지 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자랑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일단 PR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지영 부문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고배당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네, 저희 고배당 펀드 너무 유명하고 다들 성과가 장기간으로 꾸준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 펀드 정통 고배당 펀드를 지향하고 있고 철저한 운용 원칙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장기 성과 위주로 잘 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전수 팀장님도.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리서치 팀장 김정수입니다. 저는 리서치 팀장으로서 저희 회사 전반적인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좀 많습니다. 네, 유형이 좀 다양한데 이제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는 일반형 펀드들,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SC제일은행에서 가장 좋아해 주시는 섹터형 펀드입니다. 한국의 기술혁신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래에셋 코어테크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세 번째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25일에 상장됐는데요. 미국의 캐시우드가 지금 액티브 ETF를 하듯이 한국에서도 지금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이제 본인 펀드를 모두 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분들은 사실 이 업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운영 업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다. 좀 궁금해요. 아마 이제 여기 보고 계시는 고객님들은 어떻게 하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셨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학교 전공은 뭐였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고스톱을 잘 쳤는지 도박을 잘했는지 짤짤이 잘했는지 되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부문장님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 매니저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오래된 일이라 라떼 세대라고 자꾸 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만 네, 저 신촌에 있는 Y대학교 경영학과 9학번 졸업했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학번까지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학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졸업할 때 진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저는 이제 금융권에 꼭 취업을 해서 증권업종으로 나의 꿈을 펼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IMF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도 안 뽑아요. 네, 그때 저를 뽑아주신 데가 지금 이제 하나대투 증권에서 이제 하나금융투자로 이름 바뀐 대한투자신탁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내부 트레이닝을 통해서 주식운용부로 갔고 몇 군데 회사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성장을 한 이후에 여기 와서 이제 매니저 생활을 한 지 베어링에서만 11년째입니다. 저는 운용업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신기한 거 있으면 너무 가서 공부를 하고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너무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주식 지금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가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저희가 알고 잘 알고 있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꿈을 이루신 거네요. 아, 네, 꿈을 이뤘는데 아, 이제 네. 다른 꿈도 꾸고 있습니다. 아. 좀 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배당 투자에 대한 이 문화들이 정착이 안 그렇죠. 됐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착하는데 힘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저희 이제 소박한 꿈입니다. 사실 뭐 선진국 사례 보면 이렇게 배당주 펀드에 돈 넣어놓고 이제 네. 평생 연금처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보다는 좀 단기에 너무 네. 트레이딩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팀장님도 네. 꿈이 펀드 매니저였어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를 원하게 됐는데요. 네. 처음은 저도 김재원 부문장이랑 똑같이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아, 경영학도 네, 좋구나. 학교 다니면서 경영학에 학문이 많지 않습니까? 뭐 마케팅, 인사관리 뭐 등등 많은데 회계랑 재무 같은 이제 숫자로 좀 나타나는 그런 쪽 부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학부 때 준비를 했었던 거는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이제 3일 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이제 회계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회계법인에서 서로 호칭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회계법인에서요? 네. 프로? 매니저. 매니저? 네, 아,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는데 아, 예. 파트너분들 이하에서는 보통 서로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정수 선생님. 그래서 회식을 가면 네. 학교에서 온 줄 알아요. 그날. 하여튼 그 회계법인에 있었는데 물론 뭐 회계 감사일이 의미는 있겠지만 예. 한국이 또 특이하게도 12월 말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90% 이상이 12월 말 법인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네. 뭐 마이크론이나 각 해외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다양한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새해 뭐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건지 예. 대부분 12월 우리 다 말 같이 해야 법인입니다. 됩니다. 혼자 따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경무에 힘들었고 네.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군 장교로 군대를 갔었고 근데 군대를 갔던 시기가 정말 절묘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복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2008년에 서브프라임 터졌고 2009년부터 코스피 지수가 800까지 떨어졌다가 2000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시장이 급락했다고 올라왔을 때 많은 동학 개미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그때 주식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었고요. 그리고 1억 성장하는 산업 이런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 말에 미래세 자산운용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직까지 뭐 적을 옮기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계법인에 다니셨으면 회계사인데 되게 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시고 미래에셋도 안정적인가요? 코멘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어쨌든 두 분 다 이쪽 업계에 들어오셨는데 사실 저는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공학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말 같은 건 잘 못합니다. 제일 그래서 잘하시는 본격적으로 것 같아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 펀드 매니저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이제 네. 김정 팀장님 저희 옆 건물에 계시잖아요. 네.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네, 저도 제가 업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영화로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봤었고요. 맨날 전화 붙들고 있고 막 이런 거 네,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름휴가를 상당히 멋있게 저 몰디브 해변에서 보트 타면서 예. 주문을 내고 그렇죠. 그런 삶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주 강한 강도의 정신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밤에도 잠을 몇 번 깹니다. 네, 깨는 이유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려고 많이 깨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는 또 미국 시장 체크하고 바로 아침 일찍 회사로 와서 할 게 많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도 한번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관련 뉴스도 체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저희는 엄밀한 의미에서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예. 근무가 9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하면 뭐 매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계속해서 기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좀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탐방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로 많이 대체되다 보니까 하루에
3개, 4개 기업까지 컨퍼런스 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또 수익자분들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제대로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맨날 전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또 다 네. 답을 해드리고 또 마케팅 피드백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살지만 예. 중심은 잡고 있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펀드 매니저, 펀드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이서 혼자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지영 부문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베어링 고배당 펀드가 저희 SC제일은행의 오랫동안 이제 추천 펀드였는데 제가 이 펀드에 가장 좋아했던 점이 뭐냐면 운영팀의 조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게 정말 탄탄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같이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팀은 지금 14명의 팀원으로 되어 있고요. 매니저가 5명,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섹터 뭐 다들 맡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리서치를 굉장히 좀 강도 있게 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 당일에 사고팔 종목보다는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매니저들이 거기에 Q&A를 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베어링 굉장히 빡세대 라는 이제 소문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저희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매니저가 어떤 하우스의 어떤 색깔을 계속 이어가는 것들이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를 성장을 시켜서 매니저가 돼서 그 컬처를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내부에 이제 매니저 양성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매니저로 데뷔를 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2명이 더 계시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의 어떤 상황이라면 저희 이제 베어링은 글로벌 하우스이기 때문에 글로벌 쪽에서도 도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계신 이제 베어링 인스티튜트라고도 있는데 거기서 지정학이라든지 뭐 매크로라든지 어떤 미국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런던에 또 FT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거기서 ESG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물론 이제 영국 걸 다 저희가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영국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걸 이제 한국 시장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운용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겠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해외 네트워크대로 이제 제가 운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게 김정수 팀장도 그렇고 이제 김지영 매니저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이 업무에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적게는 뭐 5-6명, 많게는 뭐 10명 또 해외 사례에서 뭐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몇십 명씩 이제 이 한 펀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베어링 자산운용은 글로벌 운용사입니다. 물론 미래에셋도 이제 한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운용사긴 한데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끔 다른 펀드, 뭐 채권형 펀드 매니저 만나게 되면 뭐 뉴욕에 계신 분들하고 영상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한 펀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예, 사실 저 지인들 중에 뭐 어떤 회사가 뭐 탈모제를 개발했대. 그러면 그 주식을 지금 오늘 사야 돼? 뭐 얘기가 있고 뭐 갑자기 뭐 운하에서 배가 망가졌대. 그러면 이 주식을 뭐 더 사야 돼? 이렇게 막 뉴스를 보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샀다 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아까 종목 발굴 한다고 하셨는데 뭐 저희 모르게 막 다른 정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김정수 팀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관점을 보시는지 본인만의 관점이 있다. 네, 우선 앞서 그 말씀 주신 분들의 그런 투자 그리고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게 이제 투기와 투자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기란 뭐냐? 남이 하면 투기고, 네, 하면 투자고,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투기라는 거는 이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차트를 보고 뭐 이평선을 돌파했다. 차트를 맞아, 그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제 눌림목이다. 골든 크로스, 네. 뭐 데드 네. 크로스 이런 거.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네. 진짜 차트의 변동성, 패턴 음.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뭐 이제 투자의 정의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마다 뭐 물론 운용 철학이라든지 원칙 이런 부분이 다르겠지만 그 미래세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형 주식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목을 고를 때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가 경쟁력. 네,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식상해요. 네. 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네. 좀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예.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현무 아나운서 그리고 저희가 보급형 전현무 아나운서라고 말하는 뭐 조우종 아나운서 그리고 예. 뭐 도경환 아나운서 예. 등등 아나운서 분들도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어느 분을 픽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경쟁력 관점이라고 하면 가장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은 뭐 경제적 해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뭐 점유율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성장성 이런 모든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 앞선 시장에서 보면은 전현무 아나운서가 과연 방송을 몇 편 하고 있나? 전체적인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얼마인가? 회당 얼마를 받나?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냉혹하게 평가를 해서 최소한 이제 공정 가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는 기업을 골랐다. 그럼 그 기업만 보시지 말고 그 기업이 속하는 산업 내에 경쟁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을 대비해서 이 기업이 과연 뭐 수익성이나 점유율이나 그런 부분이 얼마나 가능한가, 뛰어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을 발견을 했어요. 이 기업은 정말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럼 사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표현할 때는 기대의 수익과 위험을 같이 살핀다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리스크와 리턴을 같이 고려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가치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면 저희가 그 기업을 투자했을 때 좀 업사이드를 얻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도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 수익과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와 리턴, 최근에는 그 안에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조금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못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해서 1년 뒤에 분명히 수익이 날 걸 알아. 하지만 난 당장 내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업을 투자하겠다. 그런 부분도 기대 수익과 위험 안에 이제 포함을 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들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지면 그거는 투기죠.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김지영 부장님은 어떻게 종목을 고르세요? 사실 좀 성장주 스타일의 네, 이런 펀드고 맞습니다. 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큰 규모의 안정적인 그런 걸 좋아하시는 매니저님인데 어떻게 고르세요? 네, 팀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수를 치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장기 어떤 기업 가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배당주 매니저니까 배당주 관점에서는 배당 수익률만 높은 회사만 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회사가 매출액과 이익과 배당이 동시에 증가하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그걸 이제 쉬운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본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 차익과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 이 회사를 저희가 이제 토털 리턴으로 정의를 하고 배당 매력도가 높은 회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가치냐, 성장이냐 이렇게 가르는 거 조금 이제는 조금 식상하시지 않나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가치냐, 성장이냐 또는 예. 뭐 이제는 IT냐, 바이오냐 섹터나 어떤 이런 성장 가치에 대한 구분보다는 누가 배당 주냐, 누가 나한테 중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줄 것이냐,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냐, 이거를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었던 종목을 예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위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담배 파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그럼 실적 안 좋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적은 좋아질 거고 성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수출을 통해서 팔로를 개척을 했고 글로벌 피 모기업 그 담배 전자담배들 많이 피시죠? 전 안 피세요? 핍니다. 네,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회사랑 같이 예. 이제 해서 예. 글로벌로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회사가 ESG 관점에서 ESG 인티그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형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몸에 조금 덜 나쁘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헬스케어라는 관점에 어떤 S 이런 관점에서는 좀 음.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아직 히든 밸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밸류들까지 고려하고 배당 수익률 역시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저희 선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매출액과 이익과 배당이 동시에 증가한 회사예요. 10년 이상 저희가 들고 있었던 회사고 물론 뭐 같이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네. 지금 그 좋은 회사가 회사입니다. 네, 좋은 회사입니다. 네.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장기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 중장기 가치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되 다 팔아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 많습니다. 현금 많고 배당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서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배당 성향이 40%가 넘어갔어요. 그래요? 배당 수익률이 3% 넘어간 거 그 회사는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인데 친환경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리백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금 호주에서 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뭐 폐배터리까지도 뭐 하실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되면서도 배당 역시 증가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사서 배당 수익도 먹고 자본 차익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으셨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지금 종목명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떤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의 글로벌 경쟁사가 누구인가,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고객 주주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분석을 다 하셔서 자기 기준에 맞는 종목을 사시거든요. 사실 고배당주를 운영하시지만 제가 매니저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연간 리뷰를 할 때 보면 배당을 안 하는 회사도 사세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수익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르시고, 김정수 매니저님도 특히 성장주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다 보면 좀 밸류에이션이 쌀 때 또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또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관점, 그냥 단순히 뉴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정말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도 두 분 다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네. 예, 부문장님부터. 사실 운영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보람찰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두 분 모두 작년 3월에 미팅 한 번씩 했거든요. 그때 표정은 되게 어두우셨어요. 네. 내가 이 직업을 거의 그만둘 것처럼 말씀하셨고, 뭐 제가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로 막 암울하셨는데, 좀 가장 힘들었던 때, 좀 보람찼던 때, 좀 네. 이거 언제일까요? 가장 힘들 때는 제가 언더퍼폼 하고 있는 거는 뭐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나는 주식이 싫어,
다 팔아버릴 거야. 이런 식의 그 셀다운이 있을 때가 굉장히 저는 셀오프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시장이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체력이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빠질까? 왜 자꾸 빠질까? 할 때 이제 작년에 1,450 정도까지 잠깐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좀 개인적으로 주식을 좀 했고요. 저희 펀드 가입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보람이 있었던 때는 이제 고객들한테 수익을 안겨줬을 때 아무래도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제가 이름을 모르지만 저희 펀드를 가입해 주신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 특히 뭐 기관분들도 계시고 가깝게는 저희 지인들이 퇴직연금을 제 펀드에 그렇게 많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부담되시겠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와서 야 너 요새 운용 잘하더라. 고마워라고 얘기를 해줄 때 사실은 좀 보람차고요. 사실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펀드도 좋지만 나중에 긴 퇴직금을 저희 펀드에 장기로 좀 투자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수 팀장님은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들 때는 뭐 물론 뭐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매일 힘듭니다. 매일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과정에서 더 힘드냐 덜 힘드냐 하는데 가장 힘들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시장에서 몰라준다고 하면 이제 주가가 부진하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많이 알리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결혼 전에는 많이 웃어서 좋다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무게감이 없대요. 그 전에는 묵묵해서 좋다더니 네, 하고 났더니 무뚝뚝해서 싫대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좋을 때는 이 많은 분들이 이 회사의 뭐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시고 동의도 해주셨는데 소외받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합니다. 뭐 회사 미팅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회사는 괜찮아요. 하지만 소외받고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리처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뭐 스타일 투자 전략이라는 책에서는 저희도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스타일별로 그런 국면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성장주가 좀 유리한 국면이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국면이었고 그런 어떤 시장의 색깔 그런 부분과 좀 같이 입체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힘들 때고요.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시죠. 오늘 또 이제 힘들었던 걸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힘드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보람됐을 때는 물론 이제 수익자분들이 이제 행복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람을 찾자면 결국 이 업 그리고 그 저희 업무의 어떤 직의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매력이 뭔가 좀 새로운 부분을 좀 깨달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 호르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 정도 효력이 큰 그 감동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다이돌핀이 있답니다. 그 다이돌핀은 어떨 때 나오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 그 왕관 그걸 발견하고 뭐 욕조에서 뛰어나면서 막 유레카를 외치지 않습니까? 뭔가 큰 깨달음을 얻거나 뭔가 큰 광경,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이런 압도적인 경치를 보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산업을 보고 배우고 또 예측하고 그게 맞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똑똑해지는 게 보람차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는 뭐 더 이상 똑똑해지지 않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
개인 주주가 200만 명이 넘는데요. 이게 요즘 네. 다 주식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심지어 평생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친구가 전화해서 뭘 사야 되냐고 이렇게 네. 물어볼 정도로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좀 이런 건 조심하셔라, 아니면 네. 좀 이런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셔라, 좀, 네. 좀 짧게 좀 한마디씩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은 본부장님부터. 네, 예. 저 말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아, 말씀드릴게요. 예. 네, 모르는 종목은 뇌동매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따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빠지면 팔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매니저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분에 따른 매매, 손이 가는 대로 매매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계속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치와 가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PER이 10배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회사의 주가가 10배,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리면 벌어줄 이익들의 어떤 그 프락시인 거거든요. 근데 뭐 돈은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차트를 보고 물론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뇌동 매매하는 것, 모르는 회사, 그리고 비싼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숫자가 나오고 안정감이 있는 회사들, 내가 아는 회사들 이런 위주로 하시면 오늘만 주식을 해서 버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은 이제는 평생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금 하셔봤자 뭐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예금 뭐 파트 몇 프로, 아닙니다. 몇 프로 뭐 세금 떼고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다 보면 이제는 조금 더 리스크를 걸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씩 해보시는 것들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쓸 돈이 꼭 언젠가 꼭 써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뭐 전세금, 네. 그다음 뭐 결혼자금 이런 것들은 주식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정수 팀장님. 예. 네, 저는 손자병법에 네.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선승구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승자들을 공통점을 보면 전쟁에서 먼저 이겨놓고 나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패자들의 특징은 먼저 싸움을 걸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도 보면 소위 밈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뭐 SNS라든지 이런 데 뜨면 그냥 무작정 사버리는데요. 일단 무작정 싸움을 시작하고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그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이런 부분에 판세를 한번 먼저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싸움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요즘 템포가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조금 한 번 더 좀 전체적인 부분을 조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목표와 계획을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표는 내가 주식으로 올해 1억을 벌겠다. 이게 목표고요. 예. 계획은 그럼 1억을 벌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 1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계획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목표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식으로 벌겠다. 어떻게? 그건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목표를 세우시면 훨씬 더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뭐 긴 시간 두 분께서 본인들의 이제 노하우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한 번 들으면 그냥 다 맞는 말 같고 이걸 실제로 실천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CJ는 권해드리는 거는 펀드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다. 주경 펀드를 하시면 뭐 개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이 매니저가 이 펀드 종목을 왜 샀을까요?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또 투자의 경험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제 투자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게 없으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좀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두 펀드 매니저님을 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